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쪽에서 스토리 펀딩과 몇 가지 이제 저희 쪽에 컨텐츠 서비스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컨텐츠는 유료다라는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컨텐츠라고 하면 대부분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유료화를 다시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아시다시피 투자형이 있고 후원형, 기부형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후원형, 리워드형.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실 건데, 저는 오늘은 리워드형,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유료화를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관에서 제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찍으면 안 되는데 몰래 찍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귀야. 너무 빨리 맞춰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디지털 액자보다는 좀 후지지만 이 카카오 펜을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영화 내용도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저는 이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이 크레딧 올라가는 장면인데, 크레딧 장면만 8분입니다. 8분 동안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올라가요. 누구냐면은 저희 스토리 펀딩에 후원을 한 후원자들의 명단이에요. 사람 이름도 있고 막 그냥 1, 2, 3, 4, 5, 6, 7, 8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냥 아이디, 닉네임만 자기는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닉네임. 그 다음에 기억, 히읗, 치읓 이런 분도 계시고요. 막 그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닉네임들이 막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게 8분 동안 올라가거든요. 저희 쪽에 스토리 펀딩에 위안부 영화 귀향에 펀딩을 한 사람만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4만 명 정도 펀딩을 하셨고 6억 원을 펀딩 받았어요. 10년 동안 투자금을 못 받아서 제작을 못했던 영화였는데, 저희 쪽에서 1년 동안 6억을 받아서 제작비를 받았고 무사히 개봉을 했고 관객 수가 350만이 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서 네트워킹 하시면서 느끼셨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회 건전한 아젠다를 던져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저 고민의 시작은 제가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파트너분들, 저는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 창작자분들, 예술가분들, 그다음에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중요한 파트너분들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어떤 예술가분은 크라우드 펀딩 참여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건 한 500만 원 정도 목표로 잡아서 해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아줄까요? 얼마 생각하시나요? 100만 원 정도만 모아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창작 활동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이고 135만 원 정도 돼야 이제 최저임금이 되는 건데, 월에. 그렇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시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얼마 안 된 기사인데요. 2016년 3월 기사, 한국일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태조사가 했는데 문학인 평균 연봉이 204만 원이에요. 월로 치면은 20만 원도 안 돼요. 18만 원 정도, 월에 18만 원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절반은 투자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예술인들은 5명 중 1명은 0%고 수입이 0원이고 평균 수입은 또 연에 1,800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이 창작자분들은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나. 그리고 정말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좋은 옷을 입는 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생계 걱정 없이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개념적이고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좋으시더라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뜻은 군중들에게 돈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저희 쪽에서 요즘 가장 핫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재심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특히 형사사건의 재심은 굉장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검찰이나 판사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아니면 혹시라도 경찰이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재심 결정은 형사사건에서 거의 없는 사례인데요. 이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재심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벌써 4번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 7명의 노숙자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누명을 쓰고 빵에 갔는데요. 그거를 누명을 벗겨주고 구해왔어요. 그리고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라든지 약청 오거리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KBS 9시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일요일날. 그래서 이 링크를 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백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혹시 집에 가서 이 박준영 변호사 KBS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펀딩을 받고 계시는지, 이제 한 2분짜리 서버리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에 이제 펀딩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재심을 하다 보면은 그 누명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장애인,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변호사 수입이나 비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5년 동안 공짜로 변론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이분이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빚을 3억을 지게 되고 변호사 사무실 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그런 상황이어서 자기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파산하게 됐다. 펀딩을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어제 캡처한 건데 3억 5천만 원 됐어요. 3일 만에 1억이 됐어요. 3일 만에 1억. 그래서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느냐.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 생명 부지의 사람들에게 펀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호소를 하죠. 어떻게 호소하냐? 컨텐츠로 나 이런 사건 맡아서 이런 성과를 냈는데 파산해서 이게 바로 컨텐츠가 되고요. 그리고 펀딩을 받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액션이 있어요. 액션이 없으면 펀딩이 아니라 그거는 일종의 그냥 기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후속 액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공익활동에 쓰겠다고 했어요. 더 불쌍하고 어렵게 누명 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액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 지금은 이분 사실 저랑 이거 오픈하기 전에 저한테 얼마 모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니까 이분도 그랬어요. 저한테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1,000만 원이야. 목표는 그냥 1억은 잡아라. 1억은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1억은 해보겠다. 근데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3일 만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10억입니다. 10억. 10억으로 해서 어떤 재단 규모의 어떤 그런 공익법인을 설립해보자는 그런 목표까지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숟가락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십시일반이고요. 한 숟가락씩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밥그릇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돈을 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돈을 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그리고 나의 어떤 관심사 기반, 내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은 전혀 취향이 아니고 나에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펀딩 해라 찔러줘봤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직접 돈 낼 사람을 떠먹여준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음악 펀딩을 하면 아무 절대 안 해. 근데 영화 관심 있는 사람한테 영화 관련 펀딩을 계속 해주면은 이 사람은 계속 합니다. 이 IT 용어는 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리텐션이 있어야지 펀딩이 잘 이루어집니다. 한 번 하고 말면은 선순환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 분야의 컨텐츠들을 계속 쏴주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또 재미없는 내용인데요. 위키피디아에서 그대로 긁어왔어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의고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인터넷 서비스예요.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 부지의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요? 인터넷이 연결됐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서비스 이꼬르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전략을 잘 세워야지 펀딩은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다 모바일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 스토리 펀딩 같은 경우도 펀딩 후원자의 70%가 모바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전략이 꼭 있어야 돼요. PC의 전략과 모바일의 전략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따 모바일 전략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분투자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분투자형, 대출형은 사실상 금융의 영역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월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중개업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오픈 트레이드라고 있던데 그 업체도 투자형 중심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고요. 뭐 와디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형, 리워드형 펀딩은 우리나라에서는 스토리 펀딩과 텀블벅이 잘 하고 있고요. 기부형은 일종의 사회공헌 방식이죠. 도식화해봤는데요. 보상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보상이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보상이 불필요한 건 기부형들이고요. 이건 정말 그냥 어린이에게 세상만 같은 걸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지분투자형은 직접적으로 투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서클업이라든지 아웃크라우드라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후원형에는 우리 스토리 펀딩하고 미국에는 킥스타터가 있는데 킥스타터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안 돼요. 훨씬 위에 있어야 돼요. 제가 죄송스러워요 지금. 스토리 펀딩이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럴 짬밥이 아니에요. 킥스타터는 엄청난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이란 그런 시장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시장.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걸 이제 킥스타터 임팩트라고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킥스타터 종사자들만 한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10,0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냈어요. 일종의 이제 펀딩 매니저라든지 펀딩 컨설팅 업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컨텐츠 제작 대행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컨텐츠 제작을 하려면 사진도 좀 이쁘게 찍어야 되고 영상도 좀 멋있게 찍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용 효과, 경제적 효과가 킥스타터는 굉장히 큰 서비스입니다. 저희 지향점이 킥스타터고요. 예, 규모는 100분의 1도 안 되시고 저희는 어쨌든 킥스타터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 월드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1,000조 원 규모로 육박할 거라고 해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킥스타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되게 잘 되는 영역이 테크놀로지 부분이에요. 스타트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이 기술 지원입니다.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나한테 선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이 제품이 양산되면은 그걸 나중에 너한테 줄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리 아답터들을 많이 자극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이제 IT나 기술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펀딩을 하고 있어요. 좀 싸게 살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양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보다는 도매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리버드였던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잘 된 건 이제 베스트3인데요. 제일 잘 된 게 한 프로젝트가 74억을 했어요. 74억이면 스토리 펀딩이 지금 한 1년 반 동안 한국보다 더 많거든요.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저희는 스토리 펀딩 700개 정도 프로젝트에서 이거보다 적게 했어요. 74억을 했고 그 외에도 거의 60억, 30억 정도의 베스트만 뽑아왔는데 이렇고요. 최근에 이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그널 메이커 어쩌고저쩌고 있고 밑에 바이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있나요? 이놈들래. 되게 신기하죠. 이 영어라서 되게 멋진 영어 이름 같지만 이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킥스타터 올려가지고 펀딩 받았어요. 삼성의 사내 벤처 기업이었고요. 삼성 출신들이 만든 벤처 기업이고 킥스타터에 올리자마자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3억 가까이 펀딩을 받았어요. 굉장히 지금 킥스타터에서 핫한 아이템입니다. 우리나라 업체지만 뭐냐면은 시계줄이에요. 시계줄인데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시계줄에 인체 공학적 그 기술을 심어가지고 전화가 왔을 때 이
이 관전의뢰 되면은 여기로 들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려서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핫해요 지금. 이거보다 더 됐을 거예요. 한 5억 정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킥스타터로 해서 펀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쪽에 오면 참 좋을 텐데. 이만큼 못 모아주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 영상이 되게 좋아요. 영상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영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내가 이걸 쓰면은 내가 굉장히 힙한 막 엄청 얼리어답터의 어떤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 잘생겼으니까 멋있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좀 찐따 같죠. 이렇게 통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면 여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되는 분야가 아트 분야예요. 아트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차별성이 있잖아요. 어떤 컨텐츠가. 아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차별성이란 게 아트의 어떤 생명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펀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힙한 느낌을 많이 찾아서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인디고고라는 크라우드 펀딩도 있거든요. 거기 인디고고의 그 창업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힙한 제품을 만나려면 인디고고에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신선하고 아이디어 기반의 재밌고 좀 새로운 상품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잘 되는 분야가 이제 출판 분야예요. 출판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진입 장벽이 낮아요. 기본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잖아요.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를 연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출판 비용을 받고 그걸 그냥 책을 찍어내서 리워드 제공하면 되거든요. 사실 테크놀로지나 아트 같은 경우는 이 리워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좀 과정도 있고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한데 책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키워드를 한 5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인터넷, 특히 모바일 전략이 꼭 필요하고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컨텐츠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후원자와의 창작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디맨, 창작자는 후원자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은 굉장히 펀딩이 잘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만약 영화라면은 어떤 장면을 찍으면 좋겠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탱해주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로 이런 컨텐츠는 이런 사람에게 잘 먹힌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스토리 펀딩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 펀딩이라는 이름으로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널리즘 위주로 시작을 했고요. 저널리즘도 크라우드 펀딩 한 분야예요. 어떤 걸 취재하겠습니다. 만약에 리우 올림픽이다. 리우 올림픽 취재하겠습니다. 저한테 비행기값 취재비를 주십시오. 펀딩 받아가지고 가서 독자들이 원하는 걸 취재하는 방식이에요. 왜 뉴스 펀딩으로 오픈을 했냐?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널리즘 쪽을 그래도 좀 잘 알거든요. 아트나 스타트업 분야는 잘 몰랐고. 그래서 아는 기자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걸 처음에 이제 저널리즘을 먼저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들이 좀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특별하게 커멘트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널리즘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놀로지랑 아트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출판 쪽. 그래서 이 3개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스토리 펀딩으로 확대하게 변했습니다. 작년 10월이고요. 현재까지 누적 프로젝트 700개고요. 1,4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지난 8월은 아니죠. 얼마 안 됐죠. 비결제형 액션 크라우드 펀딩이나 하트 펀딩을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더라도 이미 독자들은 어텐션으로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독자들은. 왜냐하면 컨텐츠는 공짜고 나의 어텐션, 나의 주의 집중으로 너희들이 컨텐츠를 제공해주면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낼 테니 나의 어텐션도 일종의 결제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받는 하트 펀딩이라는 걸 오픈했고요. 하트 펀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개념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졸리실 거예요. 그래서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스토리 펀딩 오늘까지 총 펀딩 금액이 얼마인지 억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유롭게.
크게 말씀해 주시죠. 50억. 예? 50억이요? 없다고 게임입니다. 60억. 예. 73억. 73억 다운입니다. 68억. 68억 다운입니다. 65억. 65억 업입니다. 66억. 7억. 66억 하시죠. 예. 66억 하시면 되겠고요. 앞이 유리해요. 뒤는 잘 안 들려가지고. 다음부터 저 혹시 제가 또 들으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오세요. 계속 드릴게요. 66억 모았고요. 아까 킥스타터는 연간 5천억 모으고 있어요. 우리는 1년 반 동안 66억 모아. 그러니까 뭐 0.5% 정도 규모가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저희는 초기에 이 서비스를 오픈할 때 기조가 이거였어요. 모든 컨텐츠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컨텐츠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제가 아까 기자 출신에 말씀드렸었는데 저 기자 생활할 때 기사 하나 쓰는데 정말 개고생해요. 꺼치기라는 게 있는데 막 멘트 하나 따려고 10시간 동안 기다리고 정말 단독 하나 만들려고 한 일주일을 막 취재를 하고 이런 건데 정말 취재하는데 되게 힘든데 그렇게 쓴 기사가 포털에서 안 걸어두면 댓글이 빵개요. 한 2,000명 있나? 한 2,000명 정도 읽고 그냥 그 시간에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시간이 쓰레기가 아닌데 왜냐면 기사는 어느 정도 그 수명을 다하면은 사람들이 안 읽어요. 너무 좀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거 그대로 묻히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모든 컨텐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컨텐츠 사업의 종사자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구나. 열심히 만들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이슈도 안 되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인지 알고 다. 그래서 정말 컨텐츠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자. 무조건 돈을 붙이자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안 붙으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100원이든 10원이든 무조건 컨텐츠의 가격을 매기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스토리 펀딩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키피디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무 제 마음을 그대로 연결 주셔가지고 고마워요. 위키피디아 이거 쓰신 분들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체나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콘텐츠 생산 것이라서 후원자들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함께 제작하고 과정을 보여준다. 뭐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계속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참여형 컨텐츠예요. 그동안 우리 컨텐츠 생산 방식은 탑다운이었어요. 만들어서 찍어내면 봐라. 책을 만들어서 찍어내면 사서 봐라. 영화를 만들어서 찍으면 사서 봐라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뭐 돈이 있는 분들도 크라우드 펀딩 받으신 분들 있어요. 함께 만들기 위해서. 니들이 1,000원이라도 냈기 때문에 너의 어떤 지분을 줄게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1,000원이라도 낸 사람은 내가 1,000원 낸 거라게 아까워서라도 참여를 하게 되죠. 일종의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과정의 컨텐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탑다운 방식의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람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했어요. 물론 영화가 재밌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재밌어 하진 않으셨지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나의 10,000원으로 20,000원으로 이렇게 영화가 한 테이크 한 테이크씩 만들어지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한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과정의 컨텐츠가 이제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컨텐츠가 너무 과잉이에요. 오히려 이런 과정의 컨텐츠가 더 차별성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컨텐츠에서 차별성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차별성을 할 수 있는 건 참여 컨텐츠, 과정의 컨텐츠입니다. 이게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프리미엄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그냥 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누적 펀딩은 아까 맞춰주신 대로 66억 그리고 1인당 평균 금액이 29,000원이에요. 저는 이 금액이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1인당 3만원 낸다는 얘기예요. 책 한 권에 요즘 2만원 안짝이잖아요. 신문 구독료가 18,000원이나 합니다. 근데 사람들 신문 구독해라, 책 사봐라, 그거 왜 사? 돈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콘텐츠가 정말 괜찮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2만 9천원까지 내실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은 생산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비자가 정하는 거다. 소비자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들면은 이만큼 낼 용의가 있다. 그게 가격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콘텐츠 질도 높아지고 가격도 올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데서 제가 좀 교훈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영화 펀딩 같은 걸 하더라도 영화 한 편에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을 내고 보라고 하면 봅니다. 할인 열심히 받으면 6,000원, 4,000원까지 떨어지는데 저희 영화 펀딩 같은 경우는 보통 2만 원에 그 티켓 한 장 돼요. 제작 비용까지 막 포함해가지고 2만 원에 사람 한 장 봐요. 그리고 티켓 주더라도 안 보러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그냥 여기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고 안 보러 가고 자기 돈 내고 가서 봐요. 귀향 같은 경우는 티켓을 저희가 드렸는데 회수율이 60%가 넘어요. 한 40%만 그걸 보셨고 60% 아예 안 보셨어요. 돈 주고 가서 보시거나 했던 거죠. 관객수 늘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팬심이나 어떤 그런 걸 자극을 하면은 오히려 그 비용을 훨씬 높여준다고. 펀딩 참여자가 24만 명이고 38만 건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만 건은 중복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리텐션입니다. 한번 펀딩하는 사람이 계속 들어서 펀딩을 해요. 펀딩이 이 컨텐츠 소비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액 펀딩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금액 제한을 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10,000원, 맥스를 10,000원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컨텐츠에 10,000원이나 낼까 하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10,000원을 했더니 저희 고객한테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10만 원 하고 싶은데 왜 10,000원밖에 못하게 하냐고. 근데 저희가 그건 됐거든요. 중복 후원 10번을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10번을 후원을 하시니까 10번 10,000원씩 10번을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서 항의를 하시. 나 10만 원 하고 싶어가지고 10번이나 후원했다고. 그래서 늘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고액 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백지수표기예요. 그래서 입력하고 싶은 만큼 입력하시라. 가격을 직접 매겨주시라 해서 5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최대 500만 원이 있거든요. 기록상 500만 원 하신 분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500만 원 초과하신 분은 아직 없고 300만 원, 100만 원 하신 분은 거의 100명, 200명 없습니다. 만약 501만 원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최고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자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소비자였지만 참여자로, 그 다음에 오히려 참여를 넘어선 육성자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원의 추이를 보시면은 초기에는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가 다 10억 달성 마일스톤인데요. 점점 좁아지고 있죠. 처음에는 8달 걸렸어요. 10억 하는. 그게 한 5달, 4달, 2달. 최근에는 10억 하는데 2달 걸렸고요. 점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저널리즘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저널리즘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성 컨텐츠 라이프, 캠페인, 이거는 이제 사회 공익 활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트, 스타트업, 출판 이 세 개를 요즘에는 가장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냥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분 창작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어렵고 좋은 아이디어가 제일 또 많고요. 그래서 이쪽 세 개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좀 브랜딩 사례들이 있는데요. 책 출간 펀딩이라든지 사진 전시회 펀딩, 그다음에 미술 펀딩. 미술 펀딩 같은 경우는 펀딩 받아가지고 미술 작품을 직접 드려요. 한 100만 원짜리 리워드를 걸어요. 100만 원짜리 리워드 걸면 사가시는 분 있어요. 선착순으로 걸어버리면은 누가 먼저 사갈까 조바신 나서 한 하루 이틀 만에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림이 좋아야겠지만 영화 제작 펀딩은 뭐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 지원, 그다음에 뭐 독립 매체에 대한 지원 펀딩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웃스탠딩이라고 IT 쪽에 유명한 매체인데요. 이쪽이 저희 쪽에서 처음에 800만 원 정도 펀딩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회사의 시드머니로 활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어떻게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좀 최신판이에요. 제 사실 크라우드 펀딩 그냥 자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강연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번에 엊그저께 새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들어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동안 건 약간 재탕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7가지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발췌했어요. 프랭크 로드가 했던 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컨텐츠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되게 제가 고민을 할 때 이 문구가 되게 좀 가슴에 박혔어요. 수준 높은 컨텐츠 값을 지불한다. 하지만 유료화 전략 유연하게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고 상대를 몰입하게 하는 컨텐츠가 성공한다. 울고 웃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좋은 컨텐츠 이런 말 했는데 일단 저는 유료화 전략을 때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 당시 제가 뉴스 유료화를 고민하면서 만든 게 뉴스 펀딩이었기 때문에 뉴스는 정말 공짜거든요. 특히 저는 포털 서비스 있잖아요. 다음이라는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포털이 뉴스를 무료로 풀고 있는데 제가 그거 유료화한다는 게 너무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뉴욕타임즈가 유료화를 선언했다가 망했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 유료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요. 그 유료 망했다고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언론사들이 유료화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연하게 가요. 유연하게. 어떻게 유연하게?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보자. 값을 매기지 말아보자. 독자들한테 값을 매기게 하자. 일단 까자. 내가 누군지 까고 내 컨텐츠가 얼마나 좋은지 까자. 깐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받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한 유료화 제작인데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무료 컨텐츠라는 게 있고 유료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료 콘텐츠라는 게 유료 시장, 콘텐츠 유료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연령이 나오는데 유료 콘텐츠가 당연한 시절에 사셨던 분들 여기 저는 지금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콘텐츠가 무료로 풀린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한 2000년대부터 풀렸어요. 포털이 들어오면서부터 야후, 다음 이런 게 생기면서부터 컨텐츠가 무료로 풀린 거예요. 그게 딱 2000년 초반이거든요. 한 15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그전에는 신문도 다 사봤어요. 신문 사서 보고 저기 버스 가판대 이런 데 가지고 시내 21 같은 거 사서 보고 신문도 500원, 400원씩 주고 사서 보고 집집마다 신문 구독해서 보고 근데 이제 포털이 들어오면서부터 뉴스를 무료로 풀면서 그 시장이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시장이 사가지고 출판에 있는 컨텐츠를 또 포털 다 무료로 풀어버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텐츠 유료화라는 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로 원래 컨텐츠 유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가 됐다가 근데 이미 너무 사람들은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당연히 컨텐츠 무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너무 영악해서 어둠의 경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맨날 어둠의 경로 다 다운받아요. 영화도 다운받아요. 책도 다 다운받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집도 다 PDF로 다운받아 보더라고요. 문제집 PDF 다운받아요. 그것도 돈 주고 사기 싫은 거죠. 그나마 출판에서 문제집 시장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10대, 20대들은 무료라는 게 너무 익숙한 거고 돈을 내라고 하면 너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을 내지 또?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절대 폐쇄형 유료는 붕업을 일으키거나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힘들다. 그래서 이 유무료 복합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 중에 하나 크라우드 펀딩 후원형이고요. 일부만 유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데 많이 기다리면 무료 이런 거. 처음에는 유료지만 한 일주일 기다리면 무료다. 기다리기 싫은 사람 돈 내라. 뭐 이런 방식. 그다음에 오늘만 무료로 풀고 내일부터는 돈 내라. 그리고 서점에서 무료. 이건 사실 요즘에 교보문고에서 최근에 교보문고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어쨌든 인테리어를 좀 바꿨어요. 근데 교보문고 최근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탁자가 이만해요. 정말 도서관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점에서는 되게 앉을 자리를 안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사고 거기서 안 사고 보고 갈 것 같아서 자리를 아예 안 만들었는데 요즘 교보문고가 이렇게 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냥 보고 가요. 어차피 안 살 거니까. 그래서 보고 가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것도 그냥 크라우드 펀딩 마찬가지. 보고 그냥 정말 마음에 들면 사람.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에 항상 이런 얘기하고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사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소장하고 싶게 만들어라. 소장 가치를 높여라. 소장 가치를 높여야 이제 사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싶어야지 사더라고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장하고 싶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엔 서점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요즘 막 뜨고 있는 동네 서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다 카페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책이 안 팔립니다. 이거 보고 정말 괜찮네 하면서 먼저 네트워크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차도 한잔하고 뭐 술도 팔아요 요즘은. 맥주도 한잔하면서 그래야지만 거기서 책을 사갑니다. 일종의 타임 마케팅이라는 거기서 최대한 머무르게 한 다음에 미안해서라도 좀 책 사게 하는 거죠. 한 3시간 머물렀으면 자리값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책값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뭐 상하고 있는 북바이북이라든지 여기 책이라 서점 최근에 제일 기획에서 나왔던 그 여성 임원분께서 만든 서점도 있고 노홍철도 최근에 그런 서점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어떤 유료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IT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IT 학교 다니는 사람은 안 같지만 이걸 보여주시면 저희가 IT 회사 다니는구나 느끼실 거예요. 저는 IT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이걸 사실 제가 뽑은 건 아닙니다. 저희 미디어 팀에 미래 미디어 파트라고 랩 조직이 있어요. 랩 조직에서 모바일 시대에 컨텐츠는 짧아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짧아야 사람들이 있지. 이거를 긴데 누가 끝까지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설을 깨는 목표입니다. 이게 X축이 뭐냐면은 기사의 길이에요. 기사 길이고 Y축은 기사 체류 시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일정 부분 체류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사람들이 이 심리적 시간은 기사 읽기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정도는 좋은 거예요. 그게 7분 정도입니다. 7분 정도가 몰입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막 롱폼이나 쇼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기사를 분량을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컨텐츠를 어느 정도 하는 게 분량이 가장 좋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컨텐츠 성격에 맞게 하시라. 정말 한 장의 사진으로 아니면은 뭐 1분짜리 영상으로 이 컨텐츠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독자를 몰입하게 할 거면은 1분짜리도 괜찮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의 어떤 장문의 컨텐츠를 주시는 분에게도 이게 정말 몰입도가 있고 너무 재밌었으면은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형식이 정해지는 거지 어떤 형식에 맞춰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 신문 시절에는 딱딱 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고지 뭐 20매, 30매 요즘 기자분들은 아직 그렇게 기사 쓰시는 분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몰입을 하게 되면은 10분이 정말 1분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컨텐츠의 매력도를 느끼고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맥락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펀딩을 잘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펀딩을 잘 받고 많이 받기 위한. W 보시나 W. 요즘 좀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웹툰 세계에 있는 이종석이와 현실 세계에 있는 한유주가 이제 사랑을 하는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둘이 사랑하고 맨날 뽀뽀하고 이러고 그때부터 안 보기 시작했어요. 발달해가지고 짜증나더라고요. 이종석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얘가 웹툰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막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런 사람 한유단한테 묻습니다. 이거 맥락이 도대체 뭐죠? 이거 맥락이 나름 이게 유행어가 되는 거예요. 맥락이란 말. 펀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펀딩을 받아야 하죠?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Who, Why, Why.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펀딩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펀딩 그 프로젝트 페이지 보면은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어바웃입니다. 내가 누군지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펀딩 프로젝트 스토리 얘기합니다. 왜 펀딩을 받는지를 얘기하고 플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뭐 할지를 얘기해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고요. 이거를 잘 써가지고 4억 3천만 원 펀딩을 받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숨겨놨는데 이게 사실 저희 스토리 펀딩에서 지금 가장 많이 펀딩을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단 사례, 케이스 스터디 할 때 말씀드릴게요. 마중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중물. 이것도 이거 보시면 이제 나이 나오고 이거 이해하시는 분 계시고 이게 뭔가 하시는 분 계시고 아시는 분. 시골 가면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시골 가면 이게 어렴풋이 또 같긴 해요. 이렇게 펌프를 하는. 근데 이걸 여기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은 조금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과학 수압의 원리 이용해가지고 물을 콱콱콱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IT 업계 종사스럽게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이건 제가 뽑았습니다. 만약 100개 중에 3개만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날 안 된 건. 그 다음에 20% 정도 된 것도 거의 안 됐어요. 30% 되면 거의 안 됐어요. 40%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50% 이상 첫날 달성한 프로젝트들은 100% 달성했어요. 이야기하기 쉽게 첫 끝발이 개끝발이 아니라 첫 끝발이 꿀끝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조건 초반 C를 해야 된다. 초반의 C를 잘해야 펀딩이 성공을 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 또 제가 자꾸 젊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안 띄워주긴 하지만 이것도 보시면 이제 약간 힙합 라인처럼 해봤어요. 돈은 돈이 돌 때 돈다. 그러니까 요즘 언필트 레프트 이런 라인 막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돈이 돌고 있을 때 더 잘 돌아요. 마중물처럼. 그래서 무조건 초반화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킹스타터 형님께서도 초반화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경험에서 얻은 건데 여기는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화시를 해주는 컨설팅이 따로 있대요. 초반에 어떻게 펀딩을 많이 받을 것인지 컨설팅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첫날 전략을 일단 짜야 돼요. 첫날 어떻게 펀딩을 오픈할지 전략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예고제를 시행하라. 막 일주일 전에 우리 이거 봤는데 예고제를 시행해서 미리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인 찬스를 써라. 서로 상부상조해라. 막 이런 얘기 들어요. 상작자들끼리 서로 막 10,000원씩 해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좀 이렇게 해주게 돈이 많이 돌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축의금 서로 교환하듯이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저희랑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저희는 따로 컨설팅 업체가 없고 저희 담당 PD들이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사람이 콘텐츠다. 사람을 모아서 사람에게 펀딩하는 사람 펀딩. 이것도 라이브 좀 살려봤는데 결국 사람 장사거든요. 사람 모아서 어떤 브랜딩만으로 펀딩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분 로저 세퍼스라든지 박상규라는 이름 잘 모르시죠?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펀딩 올리기만 해도 그냥 첫날에 목표 달성해버려요. 100%.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바닥에서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돼도 알짜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1년 동안 3억 모았고요. 이분은 1년 동안 7억 모았어요. 박상규 기자라는 사람은 오마이뉴스라는 그 인터넷 매체 출신 기자인데 오마이뉴스 소속으로 크라우드 펀딩 했다가 이거에 어떤 재미를 보고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오마이뉴스에 펀딩을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그걸 다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퇴사를 하셨어요. 오마이뉴스 욕하는 거 아니지만 원래 그 매체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월급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다 먹겠다고. 아주 많이 버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재심 사건들 계속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펀딩 굉장히 잘 됐습니다. 총 7억을 모았고요. 그리고 이 로저 세퍼트라는 분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전 처음에 이분을 이 펀딩 한다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어요. 하기 싫다고 했어요. 딱 저를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조선에 왔으면 조선말을 써야지 영어를 쓰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계속 영어로 얘기해요. 대충 알아듣면 오케이 했는데 짱나더라고요. 짱나버려 했는데 컨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컨텐츠가 갖고 있냐면은 이 사람은 북한을 갈 수 있어요. 북한 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별성 있는 컨텐츠가 있는 거죠. 북한의 산을 촬영하는 그 사진 작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산 좋아하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0대 남자분들이 굉장히 뻔히 많아요. 50대 남자분들이 펀딩 한다면 북한에 묘향산 찍어주세요, 백두산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고 찍어온 거예요. 예스 하고 3억 모아 3억. 그래서 아직도 한국말 안 써도 저 짜증나긴 하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딩을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은 팬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사실 업계용은 아닌데 저희끼리 크라우드 펀딩 저널리즘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퍼블릭이라는 매체가 있고요.
좀 여러 개 이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이런 말을 써요. 팬덤 저널리즘이라고. 팬덤에 의한 저널리즘. 우리나라도 팬덤 저널리즘 가장 잘하는 기자가 있어요. 주진우 기자라고. 시사인 주진우. 그분 낙검수 나오면서 엄청 떴어요. 시사인 구독의 60%가 주진우 추천으로 구독을 한대요. 그냥 전 주진우 기자 팬이라 시사인거든. 시사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진우 기자가 더. 아까 보여드린 박상우 기자도 지금 팬덤이 엄청 어마어마하고요. 그분 처음에 저희가 이 크라우드 펀딩 할 때 리워드로 후원자의 어떤 번개나 이제 그런 토크콘서트 같은 걸 해요. 근데 처음에 박상우 기자 그 토크콘서트 할 때 몇 명 오지 않아요? 두 명. 가지고 같이 맥주 마셨대 그냥. 아니 무슨 토크콘서트냐고 그냥 맥주 마시죠. 그냥 맥주 마시고 끝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번 했거든요. 100명이 갔어요. 엄청나게 팬이 늘었어요. 아예 앉질 못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질 못해. 점점 팬들이 많아진 거예요. 좋은 기사 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박상규 그 기자가 쓴 기사에 달린 댓글이에요. 저는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 후원금이 좋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이런 감동적인 댓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적은 돈이지만 대리만족을 많이 하고 계세요. 뿌듯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팬심을 떠나서 팬심을 넘어서 덕이란 말이 있어요. 덕업일치란 말이 있고 덕실. 요즘 원래 이렇게 오타쿠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의미였는데 되게 요즘에는 좋은 의미로 희석이 됐더라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덕질이다. 덕질을 하게 만들어라. 덕후를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덕질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입니다. 실패. 이게 저희 스토리 펀딩 들어보시 알겠지만 이게 저희 스토리 펀딩 메인 탑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9%, 3%입니다. 완전 솔직히 좀 망한 프로젝트래요. 저는 이거 다 공개합니다. 일부러 잘 안 되는 프로젝트를 전면에 공개하고 있어요. 다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은 망한 프로젝트는 절대 전면에 공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 실패하는 것도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 스토리도 컨텐츠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나빠서 물론 나빠서 안 된 것도 있지만 컨텐츠 좋은 것도 또 있어요. 그냥 맥락이 좀 부족했거나 맥락의 3요소 중에 후 요소가 좀 부족했거나 Y 요소가 부족했거나 몇 가지 요소가 좀 잘못돼서 안 됐을 뿐이지 콘텐츠 자체는 또 나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걸 계속 전면적으로 세우는 게 안면교사를 좀 사고라는 것도 있지만 실패 스토리도 콘텐츠다.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인데 다른 또 플랫폼과 다른 게 저희는 만약 10만 원만 내더라도 다 드려요. 원래 다른 모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은 실패하면 환불이에요. 환불인데 저희는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패 스토리도 컨텐츠고 그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창작자는 나름의 노력을 했으니까 저희는 아무리 많아도 다 드려요. 그게 좀 다른 플랫폼과 다른 차이점이고요. 그 모바일 시대에는 저희 회사가 카카오라고 하면은 카카오도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모바일 시장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도 런칭했다가 접는 서비스 진짜 많아요. 아무리 모바일 잘한다는 모바일 전문에서 그만큼 모바일 시대는 격변을 하고 있고 트렌드를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런칭했다가 한 달 만에 별 이슈가 없으면 바로 접어요. 종료를 해버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시대에는 이제 곧 실험이 실패다. 그냥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실패하고 거기서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또 현재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